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바로 무병장수야말로 우리 인류의 오래된 꿈이기도 한데요.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열쇠가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인데요. 맞습니다. TV 메디컬 역선 오늘은요, 이 인공지능이란 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앞으로 이 기술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특별히 공학자로 모셨습니다. 디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자 뇌공학융합연구센터에 계시는 최지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요즘 뭐 TV나 인터넷에서 참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요. 네.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참 뭔지 잘 모르겠다, 낯설다, 좀 관련 전공자가 그렇죠. 아니라서 이 인공지능을 좀 막연하게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개념이나 용어가 조금 어렵거나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똑똑한 요리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리법이라든지 뭐 요리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방대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맛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똑똑한 요리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인공지능을 가장 최근에 접했던 게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펼쳤던 그 인공지능이 생각나는데요. 그게 아마 2016년으로 기억됩니다. 벌써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도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고 변화를 거듭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이나 뭐 로봇 외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 이번에 챗 GPT 사용해서 생성형 이제 인공지능해서 그림을 그려둔다든지 글을 쉽게 해준다든지 뭐 자료를 이제 어떻게 분석해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지브리 열풍 그렇죠. 보시면은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 같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이 AI가 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의료 분야랑 어떻게 보면 잘 궁합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확한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아는 이제 의료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어떤 분야들 자체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수반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이제 제공해주는 어떤 정확도, 신속함, 이런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쪽에서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조금 더 활력 있게,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네.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텐데요. 교수님, 인공지능이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쉬울까요? 네, 인공지능이란 영어로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람의 지적 능력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신경망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가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습득한 지식과 지능을 통해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AI라는 이제 새로운 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까지 저희가 이르렀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똑똑한 생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렇죠. 여전히 인간이 좀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이 들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지능 측면에서는 인간에 가까워 또는 이제 능가하는 수준까지 뭔가 기억을 한다든지 빠르게 계산한다든지 뭐 어떤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우리가 뭐 의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창조성 없는 거를 이제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은 아직은 AI가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최근 전기 자동차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동수단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만 뭐 구동 방식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뇌와 인공지능은 구조적 내지는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뇌를 이제 따라하고 싶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사람의 뇌에 신경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점들이 하나하나가 다 뉴런을 얘기를 하는데요. 약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 그 뉴런들이 각각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한 뉴런마다 수십 또는 수백 개 정도 우리가 이제 시냅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된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뇌신경망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좀 모사해서 비슷한 효과를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뉴런과 시냅스를 이제 모방한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원리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뉴런과 시냅스의 정보 전달 원리를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왼쪽이 일반적인 뉴런, 신경세포의 구조입니다. 이제 가지돌기라는 쪽에서 출발을 해서 핵을 거쳐가지고 축삭을 통해서 이제 다른 뉴런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중간에 연결 포인트가 시냅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인공지능 단위라고 해서 퍼셉트론이라는 구조가 이제 우리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가지돌기라고 말씀드렸던 입력을 받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입력을 받게 되고요. 가중치를 통해서 어떤 활성화를 할 것이냐, 신경이 발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해서 활성함수를 통해서 축삭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뉴런으로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단층의 이런 시냅스 어떤 인공신경망 자체는 조금 더 이제 간단한 수준이고요. 아까 봤던 복잡한 이 신경망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중의 또는 다층의 그런 심층 신경망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그래서 인풋도 많고 층도 여러 계층이 돼서 아까 봤던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서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모사한 그런 컨셉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딥러닝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아주 복잡하고 강력한 어떤 컴퓨터, 슈퍼컴퓨터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뇌랑 한번 하드웨어 측면에서 했을 때 비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속도라든지 뭐 비용은 이제 따지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라든지 저장소라든지 뭐 케이블 길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구동 전력이나 이런 크기, 구동 전력이 저희는 보통 밥 이제 3끼 정도 먹으면 하루를 살 수 있는데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수천 대의 컴퓨터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엄청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크기랑 무게 자체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설마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 싶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어느새 좀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딥러닝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에서도 좀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슬라이드를
갖고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개념 자체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한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봤었을 때 머신러닝이라고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정한 모델과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준, 그래서 사람과 어떤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더 내려가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머신러닝 기술로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알아서 이제 연산들을 하고 결과적으로 출력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 이제 예를 한번 들게 된다면 이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할 때 사람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기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주게 되면 고양이는 뭐 눈이 어떻게 조금 더 매섭다, 뭐 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부분에 그걸 피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뾰족하면 날카로우면 고양이다. 그게 아니면 뭐 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하고 출력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개가 하이브리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래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어떤 사진이 들어왔었을 때 이것들을 이제 자 정보를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알아서 이게 개냐 고양이냐라는 걸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의료 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봤었을 땐 예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쪽의 이 기계학습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뭐 MRI나 CT를 이렇게 찍어서 나왔다고 했었을 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텍스처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피처들을 했었을 때 이게 암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입력 받아가지고 출력을 한다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래 그림처럼 그냥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층신경망이라고 했었던 뇌에서 하고 있는 동작을 되게 모사해서 이 딥러닝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지금 암이다, 아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인공지능도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따지면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이건 위험한 거니 가지 마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지도를 받게 되죠. 그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주고 뭐 종양이 포함된 여러 가지 사진을 두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건 종양이었어,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갖고서는 여기 그 내부에 있는 패러미터라고 아까 말한 인공신경망을 이루는 그 변수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지도학습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꼭 답이 없는, 이제 답을 하려면 항상 이제 뭔가 누가 답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답을 주지 않고 이게 어떤 하나의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끼리 이제 그룹핑을 하는 그런 일들에 있었을 땐 비지도 학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요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이 일을 했으면 좀 혼이 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보통은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은 대로 자꾸 그쪽으로 움직이죠. 네. 그런 것도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뭔가 잘했다 해주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까지 오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빠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밥도 안 먹고 실제로 전기만 주면 됩니다. 잠도 안 자기 때문에 네. 24시간 동작이 가능한데요. 인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뭐 감성, 그다음에 의식 이런 부분도 윤리적 판단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최근에는 일반 인공지능,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을 이제 과연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성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가서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의 AI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고 논쟁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토록 인공지능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끌어온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방금 전에도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론적인 어떤 알고리즘, 우리가 결국 심층신경망이라는 것까지 가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에 아니면 비지도 또는 이제 강화학습 통해서 러닝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의 혁신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또 하드웨어가 그것들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IT에서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컴퓨팅 파워가 향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의 뭐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생성형 AI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지 성능이 그만큼 좋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인터넷이든 이런 여러 군데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실제로 그만큼의 성능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인공지능 시장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2030년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 한 1조 8,47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2천조 원 이상의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너무 커서 느낌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쪽이랑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뭐 전기차에서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크다. 그다음 원전이라든지 로봇 시장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한 2천조가 된다고 했었을 때 다른 것들은 한 300조, 400조 이 정도가 그래도 큰 분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만큼 분야로서 어떤 시장 측면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시장층을 이제 생성형 AI 측면으로도 봤었을 때 이제 물론 숫자들은 조금 전망하는 기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겠지만 커지고 있고 의료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위력이 정말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직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의 많은 이유가 아직도 우리가 뇌를 이해를 충분히 못했다라는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기억이 어떻게 되는 거고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뇌에서 정박 100% 설명을 아직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뇌과학자의 몫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제 AI를 툴로서 어떤 기술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한다든지 우리가 인간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AI는 봐서 실제로 도구로서 어떤 뇌가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뇌과학자의 역할은 더욱더 증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과 인간 뇌의 만남이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접근이 필요로 할 듯 싶은데요. 지금도 인공지능이 일정 부분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료 분야에 좀 더 깊숙이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다면은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AI와 의료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뜻부터 한번 본다면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서 진단, 치료 및 환자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통령 직속 어떤 위원회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8개 분야 중에서 병원 의료 헬스케어 분야가 어떻게 보면 AI의 가장 수혜가 좀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시장 점유율 측면에 썼을 때도 의료 분야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제
AI의 어떤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이제 의료랑 잘 궁합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썼을 때 시장 전망은 아까 이제 2,000조 정도의 AI 관련된 시장 중에서 한 10% 정도인 한 200에서 한 300조 정도로 이제 시장,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조 원 정도, 26년 요것은 이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이제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라서 숫자는 다르지만 이렇게 50%, 40%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분야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AI 의료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썼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는 데이터가 상당히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사용하는 보험이 있고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있고 다 전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만큼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신망 자체도 저희가 5G 통신망 자체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원활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술력도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리의 잠재력이 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좀 활발하게 도입이 되면 그동안 좀 불가능했던 것들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분야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갖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마음 아프지만 우리 갓난 아기가 어떤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의료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지금 우리 아기가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행 노트라든지 어떤 행정 청구 사항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데다가 우리가 어떤 센서를 붙여가지고 생체 신호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생리학적 어떤 신호들을 받게 되고요. 또 MRI나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찍게 돼서 그 데이터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전송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AI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어떤 약물을 써야 될 거고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서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AI가 의료에 적용되는 하나의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과, 병리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그러니까 AI가 적용될 수 있는 의료 분야라는 건 정말 거의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AI가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어떤 연구 개발에서도 상당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응용 분야라는 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의료 분야의 만남으로 해서 과연 또 어떤 장점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예들이 있겠지만 크게 봤었을 땐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을 한다라는,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약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AI 주치, 헬스케어 챗봇 여러 군데서 이제 챗봇이라는 게 나오지만 실제로 의료 쪽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AI 기반으로서 우리가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의료기기들도 지금 개발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행정 자동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각화를 했었던 측면이고요. 인공지능 분야들이 여러 가지의 뭐 지능 측면, 판단하는 측면, 이제 요약하고 이제 정리해 준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임상시험이라든지 진료 보조, 뭐 정밀 의료 판독 보조, 로봇 수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봤었을 때 질병 진단 및 예측,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측정을 해가지고 뭐 암도 뭐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피부암, 대장암 여러 이제 암들을 다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장에서 암이 생겼다라는, 그래서 암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암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예측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병들이 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 좀 이런 질병을 안고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혈관 질환, 뭐 당뇨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예방을 하거나 조기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썼을 때 여러 가지 뭐 소화의 질환이라든지 치매,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뭐 전립선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쪽 심장질환, 뇌전증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찍고 있는 어떤 이미징 장치들은 다 AI랑 연관이 요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형 요리사라고 말씀을 네. 드렸듯이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유전자들은 다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유전체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이 잘 받을 거야. 아니면 어떤 약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링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이제 생체 신호를 획득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 여기 보시면 이제 심층 식명망에 들어가는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유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링이나 워치에서 받는 심박동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건강 지침, 어떻게 하세요? 뭐 약은 어떻게 드세요? 뭐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런 식의 건강 지킴이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신약 개발은 큰 도움을 또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아주 개발 기간이 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되게 크고요. 그거 이제 이유들이 보면은 기간도 실제로 개발 후보를 선정하고 물질을 선정하기도 하고 전임상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승인 했었을 때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AI는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대한 화학 라이브러리를 분석해서 이 개발 후보 물질을 빠르게 또 값싸게 이제 찾아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후보 물질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가까이 봤었을 때 코로나19 백신 자체도 화이자에서 먼저 만들었을 때 실제로는 되게 한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년 안 돼서 우리가 그걸 했었던 것도 AI가 앞에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또 이제 그런 신약 물질을 후보를 선정하는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을 설계한다든지 참가자를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든지 결과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정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뭐 진단, 치료, 연구 개발에 있어서 간소화, 그 시기를 확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질환 중에서도 특히나 암이 좀 복잡하고 또 그 분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의학과 접목이 되면 지금은 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암을 정복하는 시기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이게 완벽한 어떤 해결책이라고는 얘기는 뭐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냐 아니냐라는 것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환자를 수술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로봇을 수술을 도움을 받을 것이냐, 어느 부위를 절개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뭐 절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약물은 어떤 약물이 좋을 거고 어떤 거는 부작용이 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정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이제 연구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최근에야 익숙해졌던 개념인데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게 좀 유행이었던 또 시기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치료를 뭐 진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수술을 돌려본다거나 혹은 치료 효과를 좀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은 잘 안 되는데요.
네, 실제로도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가상병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메타버스의 예라고도 하고 또 있고요. 요새 이제 용어 중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상황을 이제 이 소프트웨어로서 시뮬레이션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거며 이렇게 수술을 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더 심해질지 아니면 좋아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으로 어떻게 보면 체험을 아니면 예상을 해보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의료진들이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요새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뭔가 교육을 시킬 때도 실제로 뭐 의대생이라든지 의료진들을 교육할 때도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상병원, 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의사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방문 서비스를 받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또 자기의 지금 증세 내지는 증상 질환이 궁금한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개념이 또 도입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개념일까요? 네. 지금 이제 AI 주치의 또는 헬스케어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AI는 이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연중 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증상을 입력하면 잠재적인 진단을 제공받고 이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떤 행동을 하세요? 어떤 약을 드세요? 이렇게 아니면 병원에 빨리 오세요. 이렇게 또 이제 조언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만성 관련된 약물 복용 하는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큰 산업,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측면에서도 빅테크들은 다음 산업의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AI 주치의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뭐 인간 의사보다 어떤 경우에는 낫다라는 평가도 하고 근데 뭐 의료진은 이거를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혼란은 있는데요. 또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뭐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발전을 해서 어느 시간이 갈수록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가깝게 AI 챗봇이 의료 쪽에 접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AI 주치의까지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수술만큼은 좀 인간이 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AI가 수술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또 많은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명한 거는 다빈치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뭐 복강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을 되게 최소 침습을 해서 구멍 하나만 뭐 내고서는 실제로 안에서 로봇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AI 기능을 더하게 되면 이제 부가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절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뭐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AI가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해서 AI 정말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헬스케어 플랫폼 이쪽이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술 로봇 플랫폼도 직접 개발을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더 발전하는 의료 기술 중에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이유인 즉슨 의료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AI 기술을 접목한 수술, 로봇 수술은 의료 사고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험성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는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 자체의 어떤 뭐 버그라든지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의료진의 어떤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가능성은 벌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줄이는 퍼센트, 그러니까 비율로 봤었을 때는 AI가 이게 접목이 됐었을 때는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포커스를 돌려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보고도 어르신들 좀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들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AI 기술이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르신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분야로도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챗봇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편하게 조금 적은 힘으로도 움직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낙상 사고가 났었을 때도 빨리 알려주고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신체 관련된 도움도 하고요. 그다음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벗도 되고 아니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뭔가 옛날 걸 어떻게 기억해 보세요. 뭐 요거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 기능도 강화하는 것들도 AI가 지금 많은 이제 챗봇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많은 회사들과 연구기관들이 실제로 연구개발, 그다음 사업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약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고요. 이제는 전자약이라고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약을 그냥 화학 기반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다른 전자 기반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도 뇌신경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와 그다음에 화학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 이제 뇌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파킨슨이라든지 치매라는 것들은 실제로 그 해당하는 부위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품을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로 정상과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어떻게 보면 뒤쪽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의료기기들이 전자약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기를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심한 경우에 있었을 때 중증 환자,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뇌 안에 직접 의료기기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편두통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전기를 자극해가지고 이제 뇌를 어떤 이제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일들도 하고요. 뇌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통증 요새 많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데요. 류마티스라든지 방광증, 심장질환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전기로서 많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장점이 이제 화학적인 어떤 부작용, 우리가 약을 먹으면 막 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어떤 자극 부분은 핀포인트로 우리가 딱 원하는 데만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약 먹고 그럼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전자약 기반은 빠르게 이제 생체 정보들을 획득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이런 컴퓨터 이런 쪽이랑 이제 접목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AI랑 잘 또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관련된 개발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련된 연구들을 디지스트 뇌공학 융합연구센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뇌신부 자극기라고 Deep Brain Stimulator, DBS라고 합니다. 실제로 뇌 안에 저런 것들을 넣어라고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십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킨슨병을 이렇게 좀 많이 어르신들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막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이제 신경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많은 경우에 처음엔 약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한 3에서 5년 지나게 되면
약물의 어떤 내성이 생겨서 이제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는 좀 나도 인간적으로 좀 더 계속 살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뇌 안에 저런 장치를 넣어서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떠는 게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뇌신부 자극이 있고요. 그래서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한 3, 40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정밀하고 지속적인 그런 장치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 파킨슨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만성통증,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운동 질환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돼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디지스트 뇌공학융합연구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DBS의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신부 자극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질환 자체가 결과적으로 뇌의 어떤 신경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뇌신부 자극기입니다. 근데 전극이 있고 배터리라든지 기본 회로 자체는 자극 생성기에 있고, 그래서 연장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여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잘 심어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같은 것들도 여러 군데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까 의료 쪽의 그런 뇌신부 자극의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작게 만들고 한 군데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끔 하고, 이제 이런 AI 기술을 써서 실제로 의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다가 전기자극을 해줘야 되고 전기자극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AI 기술로 되고요.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충전도 배터리를 자주 갈아 끼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무선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되게 작게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도 아주 하이 레벨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뇌신부 자극기를 이런 방식으로 결국 뇌에 하나의 장치를 넣어서 우리가 쉽게 수술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군데 수술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럼 말 그대로 부작용도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지금 전기 신호들이 실제로 이제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지금 측정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 신경망, 우리 이 복잡한 신경망을 어떤 식으로 좀 원래 정상인에 가깝게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 뇌신부 자극기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수술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 효과들을 이제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아까도 개인별로 맞춤형 자극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좀 많은 기관들이 이쪽 관련된 AI 기반의 의료기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큰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연구 분야들이 다 접목을 해서 융합을 진행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또 국가의 어떤 이제 연구 자금을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받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개인별, 그다음에 의사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다음 환자의 어떤 예후도 좋아질 수 있게끔 어떤 단일 장치로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그 자극기의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윤리적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근성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비용인데요. 실제로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료진과의 어떤 역할,
정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오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요. 이걸 책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 형평성, 그거에 맞는 기준이 새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모든 걸 다 해준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뭐 모든 업무에서 의사를 능가한다든지 입원이란 뭐 재입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을까? 약은 100%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큰 기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었을 때 지금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도 그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AI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간이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일에 더 많은 효율성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보조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 AI 해석가라든지 진료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새로운 직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골 연령, 그러니까 뼈의 이제 나이를 보는 거죠. 이거 판단을 할 때 의사들이 A, B가 있었을 때 좀 더 숙련된 의사가 63%. 했고 인공지능만 했었을 때 69.5%라고 했었을 때 인공지능과 의사가 같이 협업을 했었을 때 72.5%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서로 힘을 합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오진 가능성 측면에서 AI가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복잡한 신경망을 모사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AI의 기본적인 문제고 그게 이제 explainable AI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돼도 또 안 돼도 이유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이 AI가 문제가 생겼다, 진단을 잘못했다라는 걸 그럼 원래 이유가 뭐였지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고치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explainable AI라는 것 자체가 실제 의료 쪽에도 접목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책임 문제에 있었을 때는 민형사생 책임으로서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실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다음에 자연인이 아닌 어떤 인공지능에 있었을 때 책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누가 나눠 가질까라는 부분에선 법이라든지 규제, 정부의 역할이 좀 크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생활 침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들이 아까 많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AI를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막 공유가 돼야 되고 보내져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보안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AI 측면에서도 이제 뭐 이게 비인식해가지고 결국 암호를 걸어가지고 이게 누구의 데이터고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게끔 하는 일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각의 일들이 서로 나눠져서 이제 맞게끔 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연합학습, 뭐 차등 프라이버시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항상 명과 암이 있듯이 자율주행차도 나오면서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나오는 게 이제 해킹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위험하죠. 그 뭐 핸들을 잘못 꺾으면 바로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건데 AI도 의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의적 공격 가능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창이 있으면 방패의 기술도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AI 보면 항상 디지털 의료 격차 문제,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면 항상 어떤 격차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AI 의료 혜택이 부유층이나 도시인 위주로 이제 집중될 위험이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은 AI 처음에 할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백인 위주라든지 젊은 사람들 위주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우리가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가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 쪽에 아무래도 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 편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AI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환자 데이터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련된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허가, 아까 뭐 법적 기준, 책임 문제, 그다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공유할 거고 나눠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걸 관련돼서 그러면 약속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따라야지만 이제 서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거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상이 현실로 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의료 분야의 미래까지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인공지능을 막연히 이제 걱정하거나 배척하거나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육 측면에서도 AI가 인공지능이 뭐 잘 외운다든지 기억력을 좋다라든지 뭐 빠르게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교육도 어떻게 보면 외우기보다는 남들과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술 만능 시대가 아니고 결국 AI가 인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규제를 할 것이고 같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좋은 방법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우려되는 지점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AI가 가진 장점과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단점이 함께 상호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까지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의료의 만남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 전해주셨죠. 네.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자 뇌공학융합연구센터의 최지용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